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쌤이 진행하는, 인생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이 제목이 이랬더니, 아까, 예, 우리 일부에서 인생 이야기 하는데, 예, 인트로 하고 있는데, 발작을 하다가, 예, 이 끌려 나가신 몇 분 있었습니다. 네. 아니, 뭘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보고 이렇게, 다들 민감해하지? 어제 우리가 김진양 의장이 됐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의 의장을 맡은 분이 이제 김진양 대표인데, 예, 김진양 의장이 강의하는, 이제 제1강,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에 대한 강의가 있었죠. 예,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예, 다들 분노하시고, 처음 봤던 내용도 있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일본을 4개로 분할하려고 했다. 원래 이제 45년도에, 이제 일본, 뭐였더라? 어디였더라? 포츠담. 그죠? 포츠담 선언에서, 예, 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을 4개로 원래, 그러니까 포츠담 회의에서, 일본을 패전 후에 4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중국이랑 소련이랑 이렇게 영국이랑 미국이 나누어서 지배하기로 했었다. 그랬는데 나누어서 지배하기로 했던 것이 미국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대신에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분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일본을 분단하기로 이 45년도에 이 포츠담 회의에서 일본의 패망 전에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를 없던 일로 만든 게 미국이었다. 대신에 한국을 분단시켜서 영구 분단 체제로 만든 게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공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1979년도까지 일본군 출신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1979년까지 예, 모두 일본군 출신이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 말도 안 되는 무조건 두들겨 패고, 비합리화, 그 다음에 비용 대비 가장 고비용 저효율이 군대야. 두 번째가 학교고, 둘 다 누가? 세 번째가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이 세 군데인데, 제일 심한 곳이 군대, 두 번째가 교육기관, 세 번째가 공무원 조직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48년부터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때부터 모든 이 세 분야를 지배한 게 누구였다? 일본 일제 식민지 일제 지배자들이 그대로 세 가지를 다 담당했다. 나는 이병도가 이완용 조카인지는 몰랐어. 어디서 들었는데 까먹었는지. 예, 한마디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펴냈던 이병도가 이완용의 조카였다며.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고대 국사학과를 걔네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일제강점기와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당했나. 가령 몽골 지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요. 몽골 지배기에 왕들이 충자를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병자호란 이후에 일본에 중국에다 조공을 바쳐야 됐다라는 이야기 이런 게 나와. 공료로 바쳤다 이런 얘기. 그런데 임진왜란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민지 36년을 교과서에서 완전 일제의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대체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다루질 않아.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사 편찬을 담당했던 애들이 그게 이완용 조카, 그들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일본군 출신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79년도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초대 검사 법관들이 전부 다 누구야? 일제강점기 때 권력자들. 일제강점기 때 권력자들이 판사검사를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영화 암살에 보면 거기 검사가 막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나오잖아. 뻥이죠. 당시 검사나 판사나 누구도 그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군대와 그 다음에 학교와 그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가장 고비용의 저효율 조직으로 문화를 만든 거야. 그 조직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만악의 근원이야. 그 뒤에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국비로 유학생을 키웠어. 국비로 유학생을 키웠는데 대부분의 국비 유학생이 미국 출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 중에 고위 공직자들, 그 고위 공직자들이 98%인가가 미국 유학생이라고. 98%가 미국 유학생이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말이 되냐고.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이 중앙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은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왜 문제가 되냐? 분단에서 문제가 이루어진 거다. 그 분단을 만든 게 누구냐?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이 분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구글맵에서 독도라고 표시해주고 동해라고 표시해준 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남한에서, 한국에서 접속했을 때만 그렇게 보이고 해외 어디에서 접속해도 전부 재패니즈 씨라고 나와. 일본해라고. 우리의 동해바다가 일본해로 나와요. 독도 위치에다가 재패니즈 씨라고 써놔. 그래서 미국도 독도가 일본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줘. 구글 맵에. 그런데 그런 미국과 일본을 우리는 동맹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이명박과 이번 윤 정부가 공통점이 있다면 독도를 굉장히 경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에서 불러다가 독도가 이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앞으로 가르치겠다라고 일본 총리가 이명박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일제히 일본 신문에 보도가 돼요. 9개 신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그랬던 사건, 그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둥,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조치를 끝까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한 요미우리 기자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자칭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어. 근데, 일본인 기자의 내용을, 고소를 한 시민단체가,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건 유죄받기 어렵다. 왜냐? 언론 보도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요미우리만 보도했다면 그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9개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요미우리가 처벌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무슨 시민단체라는 애들이 국민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삥을 뜯어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결국 무죄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야. 요미우리 신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던 사건이 결국은 무죄 판정이 나오면서 그 사실은 사실이 되는 거야. 역사적인 사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제 노무현 이전에는 독도 문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마디도 일본의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정기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는 침묵했어.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일본에게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논점으로 삼지 말아야 되니까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된다. 라고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도 주장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노무현이 거짓말 하지 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
두 나라가 같이 원해야 가는 거다. 그러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다만 도리어 조용한 외교 노선에 따라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일본에서 극우 인사들이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침묵했던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쌓이고 쌓이면 난 진짜 이 윤 정부가 얘네가 이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는 거 아닌가? 독도의 소유권을 따지자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는 거 아닌가? 국제사법재판소가 다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다며. 예. 그러니까 도리어 침묵했던 것들이 인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쥐곤조기가 보도가 나왔고, 그걸 고소했다가 무죄를 받았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독도를 갔는데, 그걸로 일본의, 그 여당의 정치 지도자가 지랄을 했다는 거야. 그 일본에서 발끈했다는 거. 일본의 정치인들, 정부 인사들이 지랄을 한 거야.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문제야? 오지 마라! 해야 될 문제이지? 그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로 넘어갈 문제냐고, 이게. 한미일 지소미아 폐지를 얘기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얘네. 이거 봐, 여기서 또 일본 여행 가는 애들 욕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지금요, 그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요, 우리 정부의 잘못을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을 매번 이래. 윤 정부가 잘못된 대일 정책을 비난하면 꼭 여기에 나오는 게 일본으로 여행 가는 애들이 문제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왜 문제야?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가서 그들이 돈을 쓰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문제지. 노노재팬이 왜 잘못됐어? 노노재팬이 왜 잘못된 거야?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한반도의 경제를 마비시키겠다고 하니까 한국민들이 노노재팬 운동으로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일본이 지네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베가 인식하게 했던 거잖아. 그건 아주 유효한 활동이었어요. 노노재팬을 비판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노노재팬하고 상황이 바뀐 거야. 노노재팬을 하던 상황과 바뀐 거예요. 자, 일본 여행 가고 일본 차를 사지 않는 거는 우리가 영원히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봐 또 노노재팬은 잘못된 거다. 나 한패 아닌가 싶어 지금 저 질문한 사람. 일본 여행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거랑 노노재팬은 잘못이라고 얘기한 두 사람. 너네 한패야? 논점을 지금 흐리려는 너네 지금 물타기조야? 너네 또 한 번만 채팅하다 걸리면 너네 끝이여. 어째 닉네임부터가 수상하더라니. 꼭 저런 닉네임으로 들어온 애들이 늘 물타기 전문가야? 자, 여러분. 이 얘기라면요.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 윤 정부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만행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일본 정부의 저자세로 나가는 걸 비판하면 반드시 댓글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애들이 문제래. 일본 차 타고 일본 여행 가는 애들이 문제래. 그래, 일본으로 여행 가고 일본 차 타는 애들 무개념이야. 걔네들도 비난받을 수 있어. 그러나 걔네들보다 더 나쁜 건 지금 윤 정부야.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해야지. 그걸 일본으로 여행 가는 애들을 비난하는 쪽으로 물타기를 해? 매번 지금 반복된 현상이야. 일본으로 여행 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일본으로 여행 가서 한국인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야. 너네 일본 정부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강제로 주장한 것뿐이지 원래 독도는 너네 고소에도 나와. 독도는 한국 땅이야.
가르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걸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해야지. 왜 매번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로 물타기를 하고 방향을 돌리느냐고.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을 강행했다며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사관이 우리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항의했대. 그럼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시다 오지 마라. 너네 이따위로 굴 거면 오지 마라.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한 새끼들하고 무슨 외교를 해? 그걸 왜 왔다 갔다 친하게 지나고 지랄이야. 아까 어떤 놈 들어와가지고 왜 일본에 대해서만 발작을 하니? 야 씨발 중국이나 러시아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장했어? 이 쌍놈 새끼들아. 우리 영토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한 새끼들하고 무슨 외교를 해? 외교라는 건 뭐야? 우리 땅이니까 손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게 외교야. 뭘 위해서 지금 찾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은요. 자, 우리가 적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적입니까?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언제든 침략할 틈을 노리는 자, 그게 적이지. 지금 일본이 법까지 바꿔서 한반도에 문제 생기면 지네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게 해야 된대. 씨발 이게 적이지 뭐야. 우리 영토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에 분란이 생기면 지네 군함을 들여오겠다. 그게 침략이고 적군이지 씨발. 아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그런 새끼들이랑 무슨 지소미아를 해. 그런 새끼들이랑 무슨 군사정보를 교류를 하고 지랄이야. 오지 마. 기시다 오지 마라. 기어이 올 거면 데려가라. 데려가. 아예 데려가서 우리나라를 보내지 마. 반송 금지야. 가지고 가. 그렇게 일본이 좋은 놈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너네 들어오지 마. 반송 금지야. 진짜. 우리 국민이 폐기하고 싶은 거니까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들어오지 마. 돌려보내지 마. 쌍놈 새끼들이 말이야.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땅에 갔는데 그걸 일본의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가 항의를 했는데 초치했단 말 나와? 우리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 초치했단 말 나와? 안 나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저 뭐 하자는 거야? 옛날에 이명박도 그랬어. 일본이 그때 제일로 지랄했는데 그때 이명박도 유감 표명만 했어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이거는 진짜 모든 수교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의 영토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하고는 수교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야. 어디서 지금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해. 그걸 참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일본의 한일 정상이 만나야 된대. 뭐하러 오는데? 왜 오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강제징용 그거 배상금 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사과하러 오는 거야? 왜 오는 건데? 와서 뭐 할 건데? 강제징용 그거 절반 그 나라에서 된대? 일본에서 되고 그리고 강점기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그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무릎 꿇러 오는 거야? 그럼 와. 우리나라에 와서 김포공항에 무릎 꿇고 성남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3번 받고 사과할 거면 와. 아니면 오지 마. 왜 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왜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미국이 시켰대.
미국이 시켰대. 한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미국이 시켰대.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봤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1편에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 1편인가 2편인가. 연진이와 전재준 그 일당 나쁜 년놈들이 그 어린 여자애를, 그 여자 주인공을, 고데기로 고문하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막 성추행하고 고데기로 고문하고 두들겨 패고 그 애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 그러자 선생이 와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 애를 때리는 거야. 문동은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서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그게 싸운 거야? 일방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데, 가해를 하고 피해를 입은 건데,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 적당히 화해하라고. 그 선생, 그 쌍놈 새끼. 그 새끼 진짜 찢어 죽여야 돼. 그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아. 그 아들한테. 아들의 손으로 아비를 죽이잖아. 나쁜 새끼야. 그 선생이 나쁜 새끼. 진짜 천하의 개 잡놈이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건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40년 동안 강제 점령하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수탈하고 우리의 모든 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해하라니.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데 우리더러 합의하라니, 화해하라니. 그리고 일본이랑 협조하라니. 씨발 뭐하는 짓이야. 선생이 학폭 가해자하고 학폭 피해자한테 화해해라, 협력해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우리는 피해자고 지네가 가해자인데 어디서 이제 우리 땅까지 지네 땅이라고 지랄하고 지랄이야. 여기에 얽힌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예. 원래 이 독도는 사실 거의 비어있던 섬이었다. 그런데 신라 때 이 독도를 우리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이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섬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섬을 그다지 열심히 관리하지 않았어. 왜냐? 섬으로 도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호남지방이었어. 호남지방의 그 주민들이 그 가혹한 그 농업 노동을 하다가 온갖 무명 잡세에 시달리면 섬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섬으로 가는 거를 철저히 관리를 심하게 하고 섬으로 못 나가게 하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정치가 좀 혼란하면 섬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섬으로 이주를 금지하고 또는 섬을 공도화, 섬을 비우라고 정부 시책으로 했던 적들이 있었던 거야. 공도화하라는 지침이 없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 지중왕 13년의 기록에서부터 독도가 나와. 그럼 일본에서도 언제까지 1904년 이전에 독도는 조선 땅이 맞다. 그런데 1904년부터는 일본 땅이다. 그게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이야. 왜 그러냐? 그 독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1905년인가에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실효 지배를 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패전 상황에서 이 남한에 들어선 이승만 정부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공표한 거야. 이승만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독도는 조선 땅이다, 한국 땅이다라고 인정한 거야. 이승만이 그걸 안 했다라면 독도는 지금까지 문제지대. 그래서 미국이 관리하면서 저기 휴전선처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여운형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독립운동가들보다 인기가 없는 주제에 대통령이 되노니까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경찰을 들여보내서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일본에서 그때 이제 지네가 패전국이었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 그러다가 박정희가 집권을 해. 그리고 이승만 때는 일본이랑 수교 상태가 아니었어. 정식 수교 상태가 아니었고,
그 1965년까지 일본과 우리는 국교 단절 상태였어요. 그런데 65년도에 이 박정희가 이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 한마디로 일본의 구력 외교를 이제 시도하는 거 박정희가 자기의 꿈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그 수교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일본에서 네가 우리랑 수교를 정상화하고 싶으면 충성을 맹세해라. 그게 뭐야? 독도를 가져와라. 독도를 바쳐라 이런 거야. 박정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독도를 바치면 이 한국민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이제 김종필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라 그래. 그래서 김종필의 동생인지 뭔지 하고 일본의 총리의 측근하고 둘이 만나. 그래서 뭘 했어? 독도 미략이라는 걸 맺어. 그게 뭐냐? 독도는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자. 미략이라는 건 뭐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약속이었어. 그래서 독도는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자.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항의하지 않는다. 항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경찰을 보내는 건 인정하지만 군대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그 독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확충하려면 반드시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독도를 공유하는 주장을 박정희 때 이미 합의를 한 거야. 미략을 맺고 한일 수교를 한 거야. 그래서 65년도에 경기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구력외교 반대 운동이 시작이 돼요. 1960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 1960년 2월 28일에 대구에서 2.28 항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두 달 만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승만이 물러나잖아. 이승만이 쫓겨나고 경찰공화국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방 시기가 왔는데 누가 나타나? 박정희가 1년 만에 5.16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고, 그리고 4년 만에 한일 구력 외교를 맺는 거야. 그 구력 외교를 맺는 조건으로 독도를 공유하는 비밀 협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걸 입 밖에 안 내고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침묵했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독도를 김대중이 팔았다.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에서 독도를 김대중이 팔았다라고 계속 조선일보에서 주장을 해. 조중동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소위 이제 한나라당 그 쓰레기들이 주장을 했었던 거야. 그러자 노무현이 참다 못해갖고 독도를 왜 김대중이 팔았냐. 박정희가 판 거지. 그러면서 독도 미략을 공개해버린 거야. 그래서 독도 연설이 나오는 거야. 어느 3.1절에 노무현이 독도 연설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그 조선일보가 계속 김대중이 독도를 팔았다라는 개소리를 국민들한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게 왜 김대중이 팔은 거냐. 박정희가 독도 미략을 했던 거 아니냐. 그때 김종필이가 독도를 폭파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독도 미략을 니네가 맺어놓고, 그걸 왜 김대중이 팔았다고 거짓말하냐. 이러면서 독도 연설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뭘 깬 거야? 독도 미략을 깬 거야. 그래서 독도 미략이 깨진 거야. 그런데 노무현 때는 일본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반박도 못했어. 그러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불러다가 독도 미략이 깨졌으니까 총리가 언급한 거야. 한 번도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그 박정희 독도 미략 이후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독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이 팔았다는 얘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진실을 밝히니까, 일본이 노무현 때는 무서워갖고 가만히 있다가 이명박이 집권하니까 바로 불러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자기네들이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인데 발표를 늦춰달라고 얘기한 거다. 라고 일본에서 여론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일본하고 거리를 두는 정책을 처음에 폈어.
그래서 박근혜가 일본에 가지도 않고 제일 먼저 돼서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가고 그러면서 막 최씨 부인이 중국하고 무슨 무역을 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막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터야 된다고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다가 결국 중국에 갔는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이제 일이 좀 꼬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러자 이제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터진 게 십상시 사건이야. 십상시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측근에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도니까 박근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국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한테 지소미아를 맺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협박을 받아서 지소미아를 맺게 되는 게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중단해요. 왜? 그때 뭐가 있었냐면 2017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그걸 일본하고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문서가 있는 거야. 일본하고 미국은 알고 있으면서 지소미아 상대국인 우리나라에는 그 핵실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지네끼리만 알고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무슨 지소미아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면 같이 공유해야지. 그런데다가,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걸렸어. 그러다가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 그러자 2018년인가? 2018년에 민주당이 압승을 해요. 그 다음날 이 아베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선언해. 그러자 이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노재팬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차 안 타고 일본 맥주 안 마신다 운동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경제가 아작이 나요. 왜? 이제까지 일본 거 제일 많이 사준 게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일본 맥주의 40%를 팔아줬대. 일본이 해외로 수출하는 거 40%가 한국에서 소비해주고, 일본 차를 제일 많이 사준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였고, 그러면서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지고, 그러다가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엄청 심하게 와버린 거야. 근데 물론 일본의 경제 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도 맥주도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도 안 간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일본의 많았던 전자회사들이 다 미국 무기회사의 부품 공장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 미국에서 무기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야. 그 무기를 만드는 부품을 일본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일체 중단이 돼버려. 그러자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단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야? 딱 하나야.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거 말고는 일본 경제가 침체될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이것들이 부품 공장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미국 무기의 부품 회사가 있어.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 무기의 부품 공장을 지어놓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품 공장에서 나온 돈으로 각 정치 세력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래서 지금 무기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출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미 무기 수출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었다는 거야. 재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고 특히 미국의 50개 주가 유지되는 건 50개 주에 모두 미국의 무기 공장이 있대. 미국의 50개 주에 모두 무기 공장을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무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제력으로 그 지역의 주마다 정치인을 키운 거야. 그래서 그 펜스라는 놈도 그렇게 무기 공장에서 키워진, 그리고 도요타 전범 자본들과 무기 자본이 지금 보니까 하나가 돼 있는 거야. 미국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지금의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원의원들이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무기 공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누가 바이든이 자기 재선 때문에 자기가 대선에 나가서 재선을 하려면 이 동북아가 안정돼야 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바이든이 되고 아프간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아주 굴욕적으로 탈출을 했잖아.
미국이 도망을 나왔어, 아프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쑥대밭을 만들었던 아프간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냥 그 민족을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고 내전 상태를 만든 뒤에 그냥 미국만 탈출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아랍 지역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그 틈에 중국이 쫙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소말리아하고 수단 이런 정치적으로 미개한 지역을 지금 부추겨가지고 내전 상태로 만들어놓고 그 걸프만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기름을 막겠다는 거야. 그러자 중국에서 뭘 한 거야? 송유관을 만드는 거야. 중국에서 송유관을 왜 만드느냐면 유라시아를 하나로 통일하고 배로 이동 안 하고 육상으로 송유관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까지 전부 다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중국에서 송유관 만든 걸로 기름이 가면 걸프만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수단하고 요 소말리아가 걸프만의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또 인도가 있잖아. 그래서 걸프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방어 체제, 소위 사우디아라비아를 차지하고, 아프리카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근거지로 해서 걸프만의 미국이 중심이 되는 그 유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유통로를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이제까지 재미를 봤는데, 러시아에서 육지로, 중국에서 송유관으로 그렇게 기름을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이 대규모 유조선을 통해서 무역하는 것들을 관리했던 미국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걸프만을 지나가는 그 유조선들의 안전을 소위 달러 패권으로 이용했던 거죠. 그 유조선을 지네들이 마음에 들면 냅두고 마음에 안 들면 유조선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기름값을 갖고 장난치고 미국이 그래왔는데, 지금 이 육상 송유관들이 다 연결이 돼버리니까 지금 미국이 걸프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그만큼 해상 패권이 줄어들고, 그 달러에 대한 해상 패권이 줄어드니까 달러 패권도 줄어든 거죠. 달러 패권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 흐름, 이 유라시아가 경제공동체로 서로 철도로 다 연결되고, 그물망처럼 철도로 연결되고, 모든 해상이 서로 연결돼서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무역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적군 놈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왜 오는 건데? 사죄하러 오는 거야? 강제징용 배상하러 오는 거야? 사죄하러 오는 거야?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포하러 오는 거야? 왜 오는 건데?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랬다고. 셔틀 외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그래서 지난번에 가갖고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문제, 우리나라가 먼저 반을 낼 거야. 내겠어. 그러면 일본이 알아서 반을 낼 거래. 내긴 몰래 입 닦더만. 나머지 절반 갖고 온대? 독도는 한국 땅이고 앞으로 그런 짓 안 하겠다. 자, 이번에 와서 기시다가 와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잘못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강제징용 모두 배상하겠다. 그거 안 할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래. 그거 안 할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래. 누구 좋으라고 한일회담 한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독도를 갔는데 그걸로 지랄하는 새끼들한테 입도 뻥끗 못하고 말이야, 쌍. 지금 기시다는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군대 파견하겠다는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기시다가 그런 놈이야. 우리나라에 자기네 군함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놈이라고. 그런 새끼한테 왜 우리나라 땅을 열어줘? 와서 무릎 꿇고 빌겠대? 지난번 가서 팔고 왔냐? 팔아먹고 왔어? 그런 거야, 지금? 또 뭘 더 뜯어가려고. 그때 가서 다 바쳤는데 뭘 더 뜯어가려고 와. 아니, 한미 정상회담 너무 잘했대. 뭘 잘했냐니까 영어를 잘했대.
그 말은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캘리포니아 영어가 아니라 미국 남부식 영어더라고. 좌우지간 그 영어를 잘했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랑 회담을 했는데 온 나라에서 한결같이 칭찬하는 게 두 가지야. 영어 연설을 잘했다. 영어 노래를 잘 불렀다. 그 얘긴 다른 말로 나머지는 개호구였단 얘기야. 나머지는 진짜 개호구였단 얘기야. 2018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평화의 손해 무기업체 남북회담 하루에 11조 줄어. 하루에 11조? 그 남북회담한 그날 11조가 그 무기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와. 하루에 11조가 줄었다는 거야. 그만큼 평화가 무기업체에게는 끔찍한 손해인 거예요. 이 평화가 손해, 무기업체의 손해가 지금 남북 평화회담 하루 만에 11조의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숨을 걸고 평화를 반대하는 거야. 남북이 평화하면, 남북이 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지금 미국의 무기회사, 미국의 무기회사와 일본의 부품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야. 저러니 기를 쓰고,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미국의 5대 방산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당일 하루 만에만 우리 돈 11조 원이 사라졌다. 무기회사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이 사라졌대. 그러니까 쟤네가 도는 거야. 쟤네가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이유가 지네들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 그 무기회사는 솔직히 쟤네들 무기를 팔아먹는 것보다 뭘 하는 거야? 무기회사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 전부터인가? 이상하게 내가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 금융자본 시대에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죠? 요즘에 계속해서 내가 이제 금융 다단계 사고가 일어난다. 그거 이제 이명박 때도 그랬다. 이렇게 부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돈 놓고 돈 먹기 시대에는 반드시 금융사고가 일어난다. 그 금융사고로 피해를 보는 게 서민들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창정이만 계속 나쁜 놈을, 임창정도 나쁜 놈이겠지. 임창정도, 얼굴 걔가 아마도 간판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명박이 얼굴 까고 BBK 모았듯이 임창정이 간판 스타로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임창정만 범죄자겠어? 같이 돈 된 놈들, 돈 되고 이익을 얻은 놈들, 그 놈들이 범인인 거지. 근데 임창정 하나만 지금 잡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뭐, 관계자 중에 문재인 정부 때 누구 하나가 있었대. 잡아들여. 그 놈이, 이 모든, 이 주식 사기에 얼마를 가담했던 그 놈도 잡아들이고, 다른 놈들도 다 잡아들여. 왜 임창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 관계됐다라는 거 한 놈만 갖고 얘기해. 돈 많이 번 새끼들, 그 새끼들 다 잡아들여. 자, 좌우지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주식을 조금씩 올리다가 하루아침에 떨어뜨린다. 그 얘기 했죠? 봐요. 내가 계속 얘기했던, 왜 우리 서민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지, 내가, 내가 이제 동네 아줌마기 때문에 내 말을 참 신뢰들 안 하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에 한 50년을 나는 기억해. 내 3살 때 들었던 기사, 뉴스도 기억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봐온 설명에 의하면, 주식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 근데 하루아침에 푹 떨어져. 또 올라가. 푹 떨어져. 우리는 이 금액이 최대인 줄 알지. 그런데 이 금액에 판 것들이 폭락시킨 다음에 다 사들여.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까지 걔네들 또 가져가. 이래서 재벌 대주주는 엄청 부자가 되고 나머지 개미들은 계속 땅굴로 파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주식시장의 원리야. 그 원리야. 그러니까 내가 서민들더러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없어.
지네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놈들, 주식을 거래하는 놈들, 그 놈들이 다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기어이 했잖아. 그래서 다 사기당했잖아.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랬어. 옛날에 노무현 때 부동산이 엄청 오르더라. 그런데 이명박 되니까 반값으로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우리 IMF 때 20몇 %까지 올라갔다. 금리가 20몇 %까지 올라가서 정말 다들 너무 괴로워했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 IMF 때 그러다가 한 2, 3년 만에 정리가 됐어요. 근데 문재인 때 지금이 제일 쌀 때다. 그 새끼들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얘기했던 기자, 언론인, 경제 전문가들 그거 싹 잡아들여야 돼. 그 새끼들 말 듣고 그 젊은이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지금 집에다가 다 얹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출이자 폭등하고 거기다가 전세로 얻어놓은 것도 다 대출로 전세를 받은 거야. 얻어놓은 거야? 다 떼이고 지금 전세 원금 다 떼이게 생겼어 지금.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막는 법이 없었대잖아 우리나라에. 이런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금융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의 상법은 그런 금융 피해를 발생시킨 놈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한 거야. 그때 너도 나도 집 사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 부담 주고 지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한 뒤에 지금 고금리 갑자기 금리가 2배로 뛰어가지고 40만원 자기 월급에서 40만원은 이자 낼 수 있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80만원 내래. 그래서 굶고 있대잖아. 40만원을 그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굶고 있다는 거야. 100만원 이자 내던 사람이 200만원 내야 되고.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지랄했는데 아파트 값은 또 폭락했어.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 했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는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금리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 했냐. 절대 빚 얻어서 뭐 하지 마라. 빚 얻어서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니다. 주식이든 뭐든 빚을 얻어서 투자하지 마라. 너네 대출이자 감당 못한다. 내가 그 얘기도 분명했어. 그때 내 기억에 내 방송 내용에 빚을 얻어서 투자했다가 너네 이자 감당 못한다. 그 얘기 했죠. 내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빚을 얻어서 투자하면 너네들 금리 폭탄이 오게 되면 너네 감당 못한다. 절대 빚을 얻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아파트를 만약에 자기가 영원히 살 주거를 살 거라면 그거는 월세를 내는 심정으로 참아라. 왜냐하면 금리보다 월세는 더 비싸요. 기본적으로 월세가 금리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것이 이게 네가 월세 사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버텨라. 언젠간 금리가 내려간다. 왜 그러느냐? 지금 금리를 고금리로 놓은 건 뭐냐? 여러분들처럼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돈 넣고 돈 먹는 이 자본의 시장에서는 대출 이자를 올려서 대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그 이자를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럼 대출 연장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집을 뺏기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신용불량자들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위기로 만들려는 거거든. 그래서 집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지네가 완전히 그 똥값으로 받아들여서 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게 이제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근데 이런 얘네들이 집 장사를 할 때 지 돈으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 금리가 뭐 아직도 갭으로 노원 상계 들어갈 수 있다. 5억에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냐. 사실 집값은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그게 정상가야. 그대로 그 정도가 유지돼야 돼. 그런데 너무 노무현 정부 때 이 새끼들이 내가 볼 때는 대자본이 움직였어. 일부러 집값을 올린 거야. 호가를 올렸어. 실제로 거래가를 이 서민들은 그 올려놓은 호가에 낚인 거고 부자들이 호가를 올린 거야. 진짜 판 게 아니라 지네들이 그냥 비싸게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놈들이 얼마 이하로 안 팔겠다. 그래서 강남에서 그 20억 이하 30억 이하로 팔지 마라. 걔네들이 뭐야?
그런 거 여러 채 갖고 있는 애들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집값을 2배, 3배로 올린 거야. 그래 놓고 그 오른 값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래갖고 사람들 불안감에 막 떨게 해갖고 그걸 사게 한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지금 부자들이 하는 짓이야. 돈 놓고 돈놀이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하는 짓인데, 그럼 걔네들은 무슨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가졌을까? 다 대출이야. 이번에 전세 사기 한 새끼들 봐봐. 다 대출이잖아. 전세 사기 한 새끼들 전부 다 대출 받아서 한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전세 사기 한 놈들의 집에 은행이 제일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전세 사는 사람은 그 나머지를 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 그 새끼들도 다 대출받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해야 지네들이 결국 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니까. 부자들의 투자를 위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날이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덩달아 갭 투자한다고 지랄하면 사기범으로 이름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금융시장의 기본은 뭐냐? 돈 많은 놈에게 유리한 시장이야. 자, 야구는 공 잘 던지는 놈에게 유리한 시장이고, 100m 달리기는 잘 달리는 놈에게 유리한 시장이지, 금융시장은 돈 많은 놈에게 유리한 시장이야. 적은 돈으로 뛰어들어봤자 절대로 그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달리기 못하는 애가 마음만 가지고 기회를 노린다고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100% 거짓말이야. 101.5% 거짓말이라고. 왜? 금융시장은 결국은 돈을 많이 가진 놈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만큼 적어도 수백억을 갖고 있다면 금융시장에 뛰어드세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산 수백억이 아닌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금융시장이야. 그 돈으로 돈 먹게. 나 지금 방금 설명 너무 잘하지 않았냐? 달리기 하는 나라의 달리기 경기장에서는 제일 잘 달리는 놈에게 유리하고, 야구장에서는 제일 잘 던지는 투수에게 유리한 거고, 이 축구장에서는 제일 공 잘 쏘는 놈에게 유리한 것처럼, 금융시장은, 제일 돈 많은 놈에게 유리한 시장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 시장에서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101.5% 착각이라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이 부추길까? 미디어들이. 여러분의 여유 자금을 말리는 게 목적이야. 목숨이, 이 한강다리로 내몰릴 만큼 내몰려야 그지 같은 일자리에더라도 참고 일을 하니까. 만약에 여윳돈이 있어. 그러면 안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겠지?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동자들의 여유 자금을 완전히 태워 말리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일확천금에 투자하라고 계속 꼬시는 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 안 해본 노인이나 주부 같은 사람들한테 거기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선물하지 마라. 선물 옵션. 기억나지? 우리나라에 그 선물 옵션 하겠다는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와서 그거 하자고 막 꼬시고 지랄을 했어. 내가 절대 선물 옵션 하지 마라. 내가 10몇 년 전에 선물 옵션으로 당한 사람들 봤다. 그 사람들은 선물 옵션으로 당한 건지도 모르고 당하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 뛰어들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기억하죠? 유튜브에서 선물 옵션 사기 쳐가지고 그 250억을 날린 사람들 자기 전 재산이야. 선물 시장이라는 건요, 100년 동안 여기는 뭐였어? 이건 사기 시장이야. 이게 이 선물 옵션이라는 건요, 솔직히 당하고도 당한 줄 모르는 시장이래. 옛날부터 여기는 진짜 기가 막힌 사기판이었던 거예요. 이게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될 거라는 데 투자하는 거야. 어떤 것의 가격이 미래에 얼마가 나올 거라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으니까 일단 돈을 다 넣어서 그것을 상쇄시키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빼가는 게 선물시장이야. 그래서 선물시장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바보들이 계속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네들의 돈을 잃고 있는데도 자기는 언젠가 먼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선물시장이야. 그게 선물시장이야. 그걸 나는 참 기가 막히게 내가 20년 전에 알았어. 25년 전?
25년 전에 내가 선물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거야. 그래, 그걸 직접 이제 지켜보면서 이 원리를 알았고, 여기가 사기판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였지? 뉴스가 나오더라고. 내가 아프리카 방송 막 시작하기 전인가, 시작할 즈음인가에, 선물 옵션으로 그 사람들 사기를 치다가 걸린 어느 강남의 일타 강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선물 옵션은 옛날부터 사기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물 옵션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라는 인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또 사고가 터지고, 문제는 뭐야?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몰라. 자기가 피해본 걸 몰라. 그게 선물시장이에요. 선물시장 아주 기가 막힌. 아니 그러니까는 그 무슨 사이비 미친 교주 새끼 생마놈이 뭐 그 생마놈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멀쩡한 처녀들이 가가지고 그 성폭행 당한 거 아니여. 이게 걔네들의 개 논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 말이 사실로 보인다는 거죠. 하여간 자, 지금 이 금융시장의 이런 논리, 자, 이 금융사기의 첫 시작이 어디였어? 미국이었어. 금융사기의 첫 시작이 미국이었어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를 2차 대전으로 몰아넣은 게 미국이었어. 1929년인가에 있었던,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인가 뭔가, 그 주식시장 붕괴 사건으로 경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고 이걸로 연쇄도산을 하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미국에서 시작된 거야, 그게. 모든 만악의 근원이 미국의 자본주의야, 무기자본. 미국의 무기자본이 만악의 기본이야, 기본. 1929년. 좌우지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내가 아까 빼먹은 얘기가 있어.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소위 이제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세계 대공황, 1929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그로부터 9년 뒤에 38년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42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돼.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게 끝나는 게 45년이야? 그 45년도에 전쟁이 끝날 때, 독일과 일본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소위 추축국이라 그래갖고, 추축국이었지, 그때가. 하여튼 독재, 하여튼 전체주의 3인방, 나치즘, 그 다음에 파시즘, 군국주의, 그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일찍이 제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이제 도이치하고 일본이 남았는데, 그 도이치를 어떻게 했어요? 4개 나라가 분할 점령을 했어. 4개 나라가 분할 점령을 했는데, 왜 도이치 사람들은 그토록 유태인 범죄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민주 시민교육에 열심히 하고, 일본은 왜 자기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저토록 지랄을 떠냐? 그 차이가 뭐냐? 분단이에요. 분단.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처음 들었다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도이칠란드를 4개 나라가 분단을 하잖아. 4개 나라, 소련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4개 나라가, 프랑스인가? 하여튼 4개 나라가, 미국이지, 미국. 그래서 이제 분할 점령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분할 점령 3년 동안 독일 여성 60만 명이 강간을 당한대. 공개적으로 얘기되지 않은 거야. 찾아보면 기사가 있긴 있는데, 절대로, 이게 영국과 미국, 소련, 이들이 범인인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실제로 도이치에서 4개 나라에 의해서 분할 점령 당하는 동안에 독일 여성 60만 명이, 확인된 것만 60만 명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독일인들은 너무너무 반성을 한 거야. 우리가 미쳐서, 이 나치즘에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래서 도이치는
철저히 반성하고 그 전범에 대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교육을 하는 거야. 일본도 4개 나라가 똑같이 분할 점령하기로 했었대. 그런데 일본은 분할을 피해간 거야. 한반도를 분단시켰죠.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한국전쟁 중에 그렇게 무수히 강간을 당한 거야. 아니, 한국전쟁 전부터 48년 제주도에서 들었죠? 성고문. 제주도에서 시작된 그 성고문. 그게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그게 일본이야. 일본을 분할 점령하기로 했던 걸 미국이 일본에게 무죄를 주면서 전범국으로 처벌하지 않고 대신 한반도를 분할시키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딸들을 강간하게 만든 일제에 36년 강간당하고 한국전쟁 때 그렇게 또 강간당하고 아니 그 이승만 정부 초기에 그렇게 또 강간당하고 그렇게 만든 게 그게 미국과 일본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독도에 방문하러 갔다고 그걸 발끈하고 지랄하는데 그 항의를 거절했다? 이 씨발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남의 땅을 지네 땅이라고 지랄하는 새끼들. 우리 땅을 70년 동안 비극으로 몰아넣은 새끼들한테 왜 말 한마디를 못해? 너 뭐 약점 잡혔어? 니네 뭐 약점 잡혔냐? 아, 이 씹새들 진짜. 자, 기시다가 오면 한반도에 도착하자마자 일제 36년에 대해서 무릎 꿇고 반성하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전액 일본 정부가 배상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할 거 아니면 오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오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올 거면 데려가라. 누굴 데려가야 될지는 알겠지. 그리고 우리한테 반송하지 마라. 돌려보내지 말고 끝까지 니네 땅에서 데리고 있다 거기서 뒤지게 해라. 데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떠드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놈 데려가라고. 데려가서 오지 마. 니네 아예 거기 가서 살아. 아예 일본의 서부 해안으로 오지 마. 국민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한국 여론이에요. 한국 국민의 여론을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지랄하는 거 누구 믿고 하는 거야? 미국 믿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한미일 동맹 지소미아 폐지하라. 국민들이 다 같이 지소미아 폐지하라 외치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게 국민 여론이라는 걸 보여주면 그게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나는 외국어는 영어밖에 못해. 뭐 영어도 잘 못해. 나의 영어는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에 급하게 닥치는 몇 마디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영어야. 도이치에 갔어. 도이치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 영어 안 해요. 도이치 사람들이 영어 안 하고 꼭 도이치 말로만 해. 근데 호텔은 이제 영어를 알아들어.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그 호텔에서 이틀인가를 묵었는데 이틀인가 3일간을 묵는데 하나의 주차권을 계속 갖고 있으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갖고 있었어. 그런데 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버튼 눌러갖고 새 주차권을 받았어야 됐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언니한테 가서 이것 좀 해결해봐라. 근데 우리 언니가 귀찮으니까 네가 가라. 어떻게 해? 거기 가서 너네들의 조건에 의하면 이 주차권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결제할 때 나가는 날 그 체크아웃 할 때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새로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이거 영어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한테 영어로 설명 들어야 되는 거지. 아주 골 때리는 상황? 몇 마디를 해결했어요. I have this. But you won.
What can I do? 딱 세 마디 하니까 얘가 웃으면서 새 주차권을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끝까지 다녔다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나의 짧은 영어로 그 말도 안 통하는 도이칠란드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이야 내가. 통역도 없이.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갔어.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그 같이 간 일행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떨어져서 지내는 일이 많았어.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저기 내가 여기서 잠깐 해도 돼요? 그래서 may 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 청년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보니까 그 남의 집 새신랑이었던 거야. 왜냐면 그 다 애기 아빠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오니까 한국인이세요? 이래갖고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왔다고. 우즈벡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요 한국말을 많이 한다는 거.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유용하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우즈벡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돼요. 한국말로 다 통해요. 그만큼 그 시장 그 한국말이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들보다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전 세계 한국어학당이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막 우리 이 K-팝, K-드라마 때문에 이 한국말을 특히 한글 와, 그냥 곰국 이런 말에 환장한다며. 특히 외국인들이 너무나 반하는 너무나 좋다라고 환장하는 한글이 닭이래. 닭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곰표. 예, 그래서 막 점퍼에다가 곰표 써갖고 조작인 줄 알았어. 곰표 다운을 팔길래 이거 조작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렇게 곰이라는 글자가 네모 안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예쁘다는 거야. 그리고 닭이라는 글자 너무 예술적이라고. 그래서 옷이라는 글자에 그림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한글을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등에다가 말도 안 되는 한글 써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도 많잖아요. 예, 곰, 닭, 이런 거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한글을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옷에다가 한글의 글자체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좀 좋아한다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환혼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한글이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미적으로도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되게 과학적이고.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거야.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의 문자 중에서 가장 빨리 학습 가능한 문자가 한글이다. 전 세계의 문자 중에 가장 소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배우기 쉬운 게 한글이다. 그래서 한글이란 문자가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 그런데 문해력은 좀 다른 얘기야.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글로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 우리 딸이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미국에서 한글을 공부하는 애들이랑 보스턴에 온 외국인들이 한글을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이제 팀플이 있었대.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글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한글은 굉장히 쉬운데 한국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 했더니 왜 그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다 다르냐. 바이올린은 켜다라고 얘기하고 피아노는 치다라고 얘기하고 가야금은 왜 뜯는다고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야구는 하다, 야구는 하다, 축구는 차다. 그래서 스포츠하고, 소위 영어로는 다 플레이야. 영어로는 다 플레이인데, 우리말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구 농구는 하는 건데, 축구는 찬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제, 한국 애들이 그 설명을 못한 거야. 왜 그 가야금은 뜯고, 기타는 치고, 기타는 치는데 가야금은 왜 뜯는 거냐.
바이올린은 왜 또 켜냐? 그쵸? 한국말이, 그러니까 한글은 정말 쉬운데, 한국말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는,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게, 안 돼서다. 파르라니가 해석될 수 있는 영어가 없다. 이 노벨 문학상은 영어로 다 해석이 돼야 되는데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 파르라니가 해석이 안 된다. 누르스르만 뭐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글의 표현이 그 이제 이 한국어의 표현이 특히 이 형용사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거를 그 문학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사실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그렇게 형용사를 막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담백하게 썼어. 그러면서도 충분히 형용을 해낸 거라서 내가 정말 놀랐다는 거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 그런데 우즈벡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한국어를 너무 잘하더라. 내가 그 우즈벡 청년들하고 그 사진을 찍어갖고 왔잖아. 네, 지금도 그 사진이 너무나 감사한 사진인데, 내가 이제 거기 그 같이 우즈벡 갔던, 사람들한테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딱 결별을 선언하고 내가 이제 공항에서 혼자 있었잖아. 공항에서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2편이었던 거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2편이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내가 몰랐던 거지. 그 표현을 잘 못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여기 있다. 그때 이 우즈벡 청년들을 만났어. 이 우즈벡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제 일자리를 얻으러 오는, 그러니까 취직이 돼서 오는, 특히 여기 지금 나랑 사진 찍은 이 앞에 있는 3명은 사천에 있는 공단으로 일을 하러 가는 청년들이었어. 걔네들이 알려준 거야. 이쪽은 우즈벡인들이 타고 가는 우리 산업연수원용 비행기이고 이쪽이 그 내가 탈 비행기다.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한국말 하는 그 우즈벡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오면서 특히 사천 젊은이들 셋하고 막 사진을 찍으면서 사천이 나의 남편의 고향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의 시댁 식구다. 시동생들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나중에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기 바란다. 이러면서 막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고 정말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서 유일하게 환대받는 게 한국인이라며.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라고 우대받는 나라는 유일하게 튀르키예라며. 형제의 나라라고. 예. 그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에 참전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미국이 참전했다는 것밖에 몰라.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참전했는데 다 관심도 없고 오로지 미국만 기억해. 왜? 그 당시에 언론에서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기면, 다른 나라 군대에서 전공을 세우면 연합군의 승리라고 보도했고, 미군이 조금이라도 승리에 관여하면 미국이 이겼다고 보도했대.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부, 미군만 참전한 줄 알아요. 16개국인가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었어. 그 중에 튀르키예, 그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투르크의 후손들, 투르크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 한국전쟁에 왔었고, 그 다음에 그 투르크족이 우리말로 돌궐족이야. 돌궐족 어디서 들어봤어? 돌궐족. 그 고구려와 돌궐족이 외교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고구려하고 돌궐이 저 멀리서부터, 연대를 해서, 나당 연합군과, 싸웠다. 그 이야기 할 때, 바로 그 돌궐족. 예, 그 돌궐족이 저기였던 거야. 투르크족의 후예였던 거야. 예, 그래서 그 바레를 세운 거는, 바레는, 돌궐족이라고 했던가? 바레를 세운 거는 정확하게는 저기였어. 여진족의 전신. 예, 여진족의 전신이 말갈족. 예. 그 바레는 말갈족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말갈족은 돌궐족하고 달라. 돌궐은 고구려하고
저기 서쪽에 있는 돌궐족과 고구려가 연대를 해서 당나라와 신라의 연대를 공격했다. 이런 이제 대치했다 때 그 돌궐이고, 발에는 말갈족하고 이제 고구려 유민이 세웠잖아. 그런데 이 말갈족은 여진족의 전신이었던 거야. 여진족의 전신이었고, 그 말갈족 중에 살아남은 게 이제 여진족이 된 거였지. 그 여진족이 고려 때 계속 강성해져서 후금을 세우는 거고, 금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 금나라 출신들이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그 말갈족이 처음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갔을 때, 이 말갈족은 어떤 상태였다. 완전히 원시 문화였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그 동물 가죽이 없으면 돼지 기름을 몸에다 바르고 추위를 견디는 그런 문화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온돌 문화를 가르치고, 기와를, 얻는 방법, 건축과 문화를 가르친 게, 우리 고구려 유민이었다. 그래서 그 고구려 유민들의 문화를 받아서 소위 말갈족에서 여진족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나라를 세운 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기고 중국으로 가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거야? 우리 민족의 문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누르하치의 고향 마을을 가잖아. 한국의 농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의 옛날 북방지방의 농촌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소위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는 땅, 원래 만주라고 부르는 땅이 원래는 간도 땅이었고, 간도라고 불렀던 데고, 거기가 옛날에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잖아? 그 지역이 원래 우리 문화였던 거야. 그래서 온돌 문화는 이 한반도 민족만이 갖고 있는, 고조선 이 문화만이 갖고 있는 게 온돌 문화인데, 그래서 간도 땅에는, 온돌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대잖아. 중국만 해도 온돌 문화가 아니에요. 예, 중국은 온돌 문화가 아니고, 그 온돌 문화라는 게 뭐야? 불을 떼서 방 안에 방바닥을 덮이는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연기가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덮이게 하는 그런 난방 시스템을 우리 이제 한반도에서, 특히 이제 한반도 북방 지방에서 만들어서 그게 쫙 퍼진 거거든. 그래서 그게 우리 문화인데, 소위 그걸 가르쳐 준 게 고구려 유민이었고, 그 고구려 유민들로부터 문명을 전수받아서 결국 그들이 중국의 본토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제국이 되었었던 거죠. 결국 우리의 문화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또 문화이기도 한 거예요. 예. 홋카이도에도 이제 온돌 문화가 가 있나 보죠. 원래 일본 문화는 온돌 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다다미 문화잖아. 예, 일본은 기본이 다다미 문화죠. 그래서 방 가운데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불을 떼는 걸로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 이제 일본의 다다미 문화이고, 우리는 밖에서 불을 떼서 그 불이 열기가 구들장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이제 우리 건축의 특징인데, 이제 이 온돌 문화를 변형시킨 게 이제 보일러 문화잖아. 이제 우리가 다 집을 지을 때 보일러를 짓는데, 이게 유럽에서 아주 핫한 건축 양식이 돼가지고 도이칠란드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죄의 온도를 넣는다는 거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의 보일러 방식을 다 넣는데요. 원래 이제 그런 나라 미국의 추운 지방,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도이칠란드도 이제 겨울에 춥잖아. 근데 원래 이제 그쪽 지방은 전부 다 벽난로 문화야. 라지에이터 문화.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게 해서 공기를 덮이는 방식인데, 열에 비해서, 들어간 열에 비해서 난방 효과는 거지 같은 거야. 라지에이터 문화 안 겪어봤죠? 나 옛날에 살았던 강남 아파트가 라지에이터였어. 더럽게 추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오는데, 정말 추워. 바닥은 마룻바닥이고. 강남이 집을 지을 때 미국식으로 지어갖고 꼬라지로 지어놨다니까. 70년대 집 지으면서. 지랄 연병이었어. 하여튼 라지에이터, 옛날 학교가 라지에이터잖아. 학교에 있는 쇠파이프 관, 그게 라지에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이 유럽의 집들이 그 라지에이터로 하거나 아니면 벽난로를 했는데, 이 벽난로는 기본적으로 매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지에이터는 연료율이 낮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보일러 문화가 전달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거의 도이칠란트는 되게 실용주의를 중요해. 미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 중시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쪽은 다 온돌 시스템을 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뜨거운 물 하나를 데워갖고 온 집을 돌게 하면 집 전체가 뜨뜻해지는 그런 방식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온돌 시스템이 우리의 보일러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예. 근데 강남에 무지 비싼 집들 있잖아. 한 평당 1억 5천씩 하는 그런 집들. 거기다 라지에이터야. 왜 그러냐 하면 집주인들이 다 안 살고 다 전세를 살게 하고 전셋집으로 내놓은 거고, 그 전셋집들은 학군 때문에 거기 살잖아. 그래서 집 바닥은 다 낡은 목재이고, 그리고 라지에이터 문화야. 그런데 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천하의 나쁜 년놈들이지. 집도 안 고쳐줘. 그러면서 그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는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재건축될 거라서. 재건축되면 그게 비싸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후진대 들어가서 사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남들이 다 강남으로 갈 때 강남에서 이사 오신 분이었어요. 1976년 강남이 막 개발됐을 때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는데 좁다고. 그 13평짜리 아파트 좁다고 모든 가사도구를 집어 던지시면서 항의를 해가지고 넓은 마당이 있는 여기 창동집으로 이사를 왔죠. 그렇게 우리는 창동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1976년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나는 창동에 살고 있어요. 창동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엄마는 집값이 올라가고 나발이고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실용주의. 나랑 똑같아. 우리 엄마가 집에 대해서는 나랑 개념이 똑같은 거야. 옷이나 집이나 편해야 된다. 내 필요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답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나는 행복하다는 거지. 예.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해요. 예. 엘리베이터로 다니는 게 노인분들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단이 있으면 노인들이 일단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아파트가 편한데, 그런데 한국의 노인분들이 또 아파트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 옛날에 이제 시골 분들은 아파트를 되게 무서워해.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집에서 죽잖아. 집에서 죽으면 내 관짝이 저 아파트에서 짐 실는 도르래로 내려오다가 관짝이 떨어져서 시체가 바깥으로 나뒹굴면 어떡하나. 그게 시골 노인들의 공포야. 그래서 절대 아파트에서는 안 죽겠다, 안 살겠다. 요게 이제 옛날 시골,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노인들이 아파트를 싫어하면서 했던 말이 그 얘기였어. 지금은 그렇게 집에서 죽는 일은 없잖아요. 예, 정전. 우리 아파트 지금 이제 공사 중이야. 엘리베이터 공사 중. 그래갖고 다들 계단으로 다녀. 근데 이제 우리가 4층 사는 거를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보통 로열층은 막 10층 이상이 로열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4층 살기 때문에 너무 간단히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부러워하더라고. 4층 이하로는 다 편한 거죠. 예. 사실 이제 내가 볼 때는 걸어서 올라다니기에 최적이 4층인 것 같아. 5층만 돼도 힘들어. 5층만 돼도 힘든데, 좌우지간 이제 공사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집 밖에 못 나온 어른들도 있어. 한 달 동안 집 밖에 못 나오고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분들은 아예 엘리베이터가 있는 친인척 집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층 아파트 시스템이,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 더 고층으로 짓고, 나는 50층 아파트, 49층 아파트, 50층 말고 다 49층이잖아. 49층 사는 사람들 정전되면 어떡할까? 참 그게 너무 궁금해. 49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정전되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나라가 정전이 막 며칠씩 되고 몇 시간씩 되고 그러진 않잖아. 잠깐씩만 정전되니까, 견딜만 하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그때가 괴롭겠죠? 예, 네. 49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기만 해도요, 관절이 나간대요. 우리는 내려가는 건 되게 쉽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이 완전히 나간대. 예,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이 걸어서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건 운동이 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관절에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거면,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 내려가는 게 무릎 관절을 완전히 상하게 한대.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 걸어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진짜 그래. 우리는 이제 지하 2층에 차를 세우면 4층 내려가서 2층을 더 내려가야 되잖아.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정전에 대비해서 예비 전력 가동이 되게 한다. 49층 아파트는. 그래요? 그런 수라도 있어야 되겠지? 예. 자, 하여튼,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 생활이, 사실 며칠 전 또 텔레비전을 봤더니,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장가를 왔어. 한국인이랑 결혼한 남자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 사람들을 초대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5층이래. 근데 이제 이 아들이 21층인가 사는 거야. 21층에서 밖을 내려보면서 너무 놀래고, 그리고 비대,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스웨덴인가 무슨 이제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되게 선진국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데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정수기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싱크대에선 온수가 나오지만 정수기에서 온수가 나오는 거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수만 되는 건가 봐. 근데 우리는 이제 정수기에서 다 온수가 나오잖아. 그게 너무나 놀랬다고.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그러면 도이칠란트가 1등이잖아. 도이칠란트에서 온 다니엘 친구들이 한국 자동차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 자동차 옵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이칠란트의 평범한 사람들은 한국의 자동차에 있는 옵션이 전혀 없는 거야. 내가 도이칠란트에 가서 차를 타봐도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옵션을 많이 넣지 않아. 근데 한국 차에는 옵션이 아주 다양하게 붙어 있잖아. 심지어 도이칠란트에서 차를 렌트할 때 에어컨 되는 건 돈 따로 줘야 돼. 차에 에어컨 달린 건 돈을 따로 내야 돼. 내가 에어컨이 안 달린 차도 있냐? 근데 에어컨 안 달린 차가 기본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여튼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편하게 만들어진, 정말로 한국은 기가 막힐 정도로 편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 나 특히 진짜 해외에 가서 너무 힘들어. 예. 대관람차. 김어준의 페라가모 덕분에 당선되신 대관람차의 주인, 오세훈. 나는 오세훈을 생각할 때마다 김어준의 페라가모를 생각해. 하여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그런데요, 돈이 없어도 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중 화장실이 한국처럼 깨끗하고 무료인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인사동에 가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지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지하철 화장실 보고,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시장 때였는데, 한국에 있는 지하철 화장실을 보고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면서, 야,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말하면서 다들 브이로그 찍는 데잖아. 정말 이 한국에 있는 이 공중 화장실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예. 의료보험 체계도 대단하죠. 전 세계의 의료보험 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런 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무료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은 있는데, 그런 무료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문제는 뭐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주 오래. 죽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다 죽는다는 거야. 외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료인데, 기다리다 죽는다는 거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으로,
2,000원, 3,000원을 내고 어느 병원이든 원하는 데를 가서 우리가 진료받을 수 있잖아. 1차 의료기관이면.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암 환자에게 90%까지 나라에서 암 치료비를 대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암 치료비는 환자 병원에 들어가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외국은 무료인, 그러니까 100% 치료비가 나오는 나라는 있는데 치료받으려면 기다리다 죽어야 돼. 기다리다 죽어야 돼. 근데 한국은 어떤 의료기관이든지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싸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의료보험 체계인데, 이러면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정희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 박정희 때부터 내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봐서 아는데, 박정희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김영삼 때, 나는 다 의료보험 시스템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예, 김영삼 때까지도 이러지 않았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가 된 거예요. 네. 내가 김영삼 때 결혼해가지고, 경주에서 감기 치료받으러 가서 10만원 썼잖아.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검사를 막 강제로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검사비 10만 원을 다 받고, 그 돈을 보험증을 가지고 와서, 환불해 가라고 그러더라고. 당시, 그렇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보험제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 지금은 어느 지역을 가든, 한국 어느 지역을 가든 기본 요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김영삼 때 태어나서 그 전 시대는 모르죠. 나는 박정희 시대부터 뉴스를 들었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들었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시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른 재능은 없어, 나는. 근데 패턴을 읽어. 공통점을 찾아내. 나의 특징은 그거야. 뭔가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을 찾아내. 그래서 보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역사학과를 갔던 것도 그런 면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 그리고 반복되는데 결과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야. 그냥 그게 궁금했어.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러 갔더니 역사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분석하고, 그래서 미래에 닥칠 일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역사학이다. 그래서 역사학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기준으로 오늘을 분석하는 게 역사 수업이다. 그래서 외국은 다 그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 비교한 리포트, 에세이를 쓰라고 한다는 거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고유명사하고 연도 이런 거 외우는 거,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라, 이런 시험으로 애들의 성적을 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다 맞춘 거 약간 그거 문제인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건데, 그 역사 교육을 그렇게 만든 게 씨발누구? 이완용 조카놈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그따위 개차반으로 만든 새끼가 바로 이완용 조카 새끼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게 만든 거야. 근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역사 편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들이 진짜,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정말로 필요한 문제들로 바꾸고,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 근데 이명박이 되니까 문제가 돌아가더라. 근데 너무 놀라. 내가 김영삼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학원에서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되니까 그때 내가 가위를 하고 있었어. 시험 문제가 옛날로 돌아가더라고. 분석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협소한 부분으로 문제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역사를 알면 똑똑해진다는 거야. 왜 일제가 조선 말에 조선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느냐. 조선 역사를 가르치면 조선 역사, 조선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조선의 지리를 공부하면 국토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조선어를 가르치면 조선의 혼을 배우고,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절대 세 가지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금지됐고, 그 부분은 그래서 해방 이후에 80년대까지도, 군부 독재 때까지도 정말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 국민들이 역사 인식이 되게 부족한 거야.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루어진 게 역사 교육을 금지한 거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조선에서 왕이 될 왕자만, 세자에게만 역사를 가르쳤다고. 예. 이 왕족들이 그 세자에게만 역사를 가르쳤어. 왜냐? 그 세자에게만 논어와 역사를 가르친 이유가 논어가 정치학이고 역사가, 춘추가 역사학이잖아. 왜 그걸 알게 되면, 정치와 역사를 알면, 통치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세자에게만 가르치고 다른 왕자들에게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평대군 이런 사람들 그림만 그렸잖아. 허락된 건 그림이었어. 그림이나 시 짓고 이런 거 말고는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예술 활동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른 왕자들에게.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쉽게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역사의 교과서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승만 때는,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잖아. 미국은 역사 교과서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책 한 권을 역사 교재로 쓰지 않아. 미국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봐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와라. 이렇게 과제를 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외워서 시험 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승만 때는 우리나라에 역사 교과서가 없었대. 그 국정교과서를 만든 게 누구야? 박정희야. 박정희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역사를 하나로만 배워라. 다른 비판도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통제한 거야. 그게 박정희가 한 짓이야. 물론 이승만 때는 이제 친일파들이 친일의 역사를 가르쳤고, 박정희 때는 친일의 역사를 가르쳤는데도 뭐가 생겼어? 2.28 항쟁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사상을 통제하고 역사적 판단을 통제했던 거죠. 그러다가 누가 되면서 그 역사책은 계속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김대중 때인가 김영삼 때부터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만 검정교과서로 바뀌게 돼.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부분은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가진 책들이 편찬되기 시작했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러다 이명박 때 그 검정교과서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라이트 사관으로 내용이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서술은 다 뉴라이트 서술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되면서 이 검정교과서도 잘못됐다. 하나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시작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예언을 했었지. 그때 망치 부인이 그런 예언을 했었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다.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탄핵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국정교과서가 다 완성되기 일주일 전에 탄핵이 되는 거죠. 네. 하여간, 네,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2월 20일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정치 세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성경 구절을 딱 읽게 하셨는데, 그 구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 또, 아주 쓸모없는 놈을 세워서, 그를 통해, 한 눈을 뽑고, 한 팔을 자르겠다. 그런 성경 구절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보여요. 그죠? 보이고 있죠. 예, 결국은, 그 2016년에, 난 지금도 생각해. 그 2016년에 그 안철수를 호남에 팔았던 사람들, 엄청 안철수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 호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호남 출신들은 전부 안철수를 막 엄청 띄웠어.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서울과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호남 분들하고, 호남 출신들하고, 호남에서만 안철수 당을 찍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절반 이상이 날아갔죠. 예, 절반 이상이 국힘당으로 날아가고, 호남만 이제 안철수당이 이제 압승을 했어.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나 속상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국민의당과 지금의 국힘당이 힘을 합쳐서 박근혜를 탄핵하더라. 그래서 걔 누구였어요? 김경머시기하고 김경진? 김경진하고 누구야? 부산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 권선동, 장머시기 이렇게 그 싸가지 없는 애들 셋이서 텔레비에 계속 나와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얘기했잖아. 장제원.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2012년에 문재인이 떨어질 때 가슴이 막 다 대포 맞은 것처럼 뚫려갖고 다니고, 2016년에 막 안철수의 안철수 당이 막, 국회에 40몇 석을 차지했을 때 막 전부 다 나라 망한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됐으니까, 그 박정희의 시대가 끝난 거고, 그 무능이 드러나면서 2016년에 안철수 당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 손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이 검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온 국민이 알게 되고, 그 검찰 무리들이 얼마나 일본과 미국에 충성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가벼이 여기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절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역사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 특히 내가 이제 환원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를 만드냐.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환원이란 드라마의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 그리고 막 어떤 놈들이 막 강자들이 영원히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온 세상을 불태우려는 놈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놈들을 절대 강자인 남자 주인공이 산채로 불태워 죽이면서 그런 말을 해. 이게 니네가 원하는 세상 아니냐. 절대 강자가 모든 걸 다 갖는 세상. 그래서 불태워 죽여. 그러니까 불타면서 그 짓을 계속 모의했던 놈이 불타 죽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네가 말한 세상이구나.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는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그 중국에서 왜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지배하라는 그 방법이 나오느냐. 중국은 수천 년 전에 깨달은 거야. 벌써 3000년 전에 중국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 무력을 통해서 집권한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면 힘으로 망한다라는 걸, 그들은 그 강호의 역사, 그러니까 5000년 중국의 역사를, 그들은 7000년이라 그래. 7000년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무력을 갖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걸 더 중시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사기 열전이 언제냐면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기원전 107년경인가 쓰여진 책이야. 기원전. 지금부터 2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앞선 3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많은 책사들이 나와. 그 책사들이 누구냐? 무술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조자룡도 나오고 여포도 나오지만, 우리는 삼국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해? 제갈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갈량을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 제갈량은 무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이야. 그 무슨 얘기냐? 그 중국에서는 3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거야. 힘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소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게 뭐야?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안정이라고 얘기하죠. 힘을 가지고 차지한 것은
지킬 수 없다. 그게 이 중국의 역사가들이 깨달은 바야. 3000년 역사를 통해 깨달은 거야. 절대 무공을 가진 자들이 무림의 고수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못 산다는 거죠. 무림의 절대 강자는 곧 죽어. 100년을 못 살아. 신선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무력을 통해 차지한 것은 더 센 놈이 오면 망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 집에서 이제 전쟁을 해.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복수를 하면 결국은 두 집안이 다 망한다. 씨가 마를 때까지 하는 게 복수다. 그러니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힘을 가진 자가 다 지배하려는 그런 방식으로는 나라가 계속 전쟁터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들이 결론으로 내린 게 뭐야? 맹자의 철학. 그걸 선택한 거야. 맹자의 철학이 뭐예요? 결국은 백성을 중시 여기고 이 병역은 지키는 거야. 국방의 의무는 지키는 거고, 그리고 백성의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것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군주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다. 그래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이 물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임금이 잘할 때는 띄우고 순항을 하지만, 임금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백성은 침몰시킨다. 그래서 혁명론을 만든 게 맹자였던 거야. 맹자의 혁명론이 언제 나와? 2300년 전에 나온 거야. 230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중국은 지금의 시진핑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평화롭게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일본에 대한 공포? 중국에 대한 공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그런 공포.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국은 제국이 돼도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팍스 시니카. 중국은 제국 시대에도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어.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지, 절대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로마는 다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어. 로마는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게 서양 역사의 시작이야. 식민지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돼.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 이상향으로 삼는 게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이었고 그 유럽의 나라들의 사상을 받은 게 일본과 미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제국주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야. 식민지를 수탈하고 철저히 착취하는 거, 그게 약육강식이니까. 강자는 다 먹어도 되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유치하고 어리석은 정치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미 동양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조선은 절대 외부로 침략 전쟁을 하지 않은 거야. 왜 동양의 국가들은, 아시아의 유교 국가들이 외국을 침략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침략을 하면 침략을 당하게 된다. 주고받는 거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야. 폭력은 끝이 없고 공멸의 길이라는 걸 이 유교 철학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야. 유교만? 아니 불교도. 그럼 유교 불교만? 아니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다 똑같아요. 침략은 뭘 만들어? 더 큰 침략과 복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야. 그 인권의 기본이 뭐야? 사랑이야.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언제 공자가 사랑하라 그랬냐? 인애. 그게 사랑이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이라는 말 있잖아. 그게 사랑이야. 인이 애를 포함한 개념이고, 그리고 그 예라는 거, 그게 사랑의 방법인 거죠. 사랑의 방법이 예이고. 그래서 일찍이 이 아시아의 철학은, 유라시아 대륙의, 이 아시아 대륙의 기본적인 철학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남아라. 오늘 첫 노래가 Only Love였고, 두 번째 노래가 You Call It Love였어요. 제가 영어를 참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감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저 어리석고 미천한 자가, 이 대한민국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꼴값을 떨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윤가노마, 네가 할 일은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국민은 절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게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가벼이 갖다 바치라고 허락한 적 없다. 너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우리가 맡긴 일만 너는 해야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종복이다. 그건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말이야. 맹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정한 말이야.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야.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디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독도를 갔다고 그걸 지랄지랄 하는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시벌 진짜 김현진하고 전재준이 문동은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고데기로 고문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그 선생이라는 새끼가 와가지고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지. 사이좋게 화해하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온 국민이 분노했어.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친하게 지내야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한데 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못 지내냐고. 그래서 너네 왔다 갔다 하라고 셔틀 외교라는 이름으로 시발 빵 셔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랐다고 이게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저 개소리를 다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쪽으로 그냥 확 셔틀로 보내버리고 싶어. 돌아오지 않는 반송 금지 물품으로 확 수출해버리고 싶은데 새끼들이 안 가져갈 것 같아. 자, 지소미아 자, 우리의 요구 조건은 그래서 한미 행정협정 폐지하라. 지소미아 폐지하라. 두 가지예요. 일본의 기시다가 와서 일제강점기 36년 그 강점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천명하며 강제징용 또 이 위안부 배상금 전액 일본에 공금으로 내겠다라고 약속한다라면 일본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라면 일본은 여전히 도둑이요 깡패요 강도인 상태로 남는 것이고 그들과 손을 잡는 자 그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그런 말했어. 주화매국이라. 일본과 화를 주장하면 주화일 매국이라. 내가 한마디 더 붙인다. 일본과 화합을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화친을 주장하는 자가 곧 매국이다. 좌우지간. 예.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런 가해자 김현진에게 피해자 문동은에게 가해자와 화해하라고 얘기했던 그 싸가지 없는 담임 새끼처럼 그 미국이 그 가해자 일본을 한국이 용서하라고 한국이 화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미국 한미 행정협정 폐지하고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리고 지소미아 폐지하고 일본 군대 너네 짜져 있어라. 너네 일본 열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우리 영토에 아주 쳐다도 보지 마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요즘에 오늘 그냥 놀다 와가지고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서 중원, 부원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시가 넘었다고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358분께도 감사드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1000분 여러분, 일어나서, 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눌러서 광고 시청으로 또 후원해주실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만토바 오일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질로 후원 못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그 느낌점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돼 주신다라면 예, 진정한 후원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금요일 밤 예, 5월 5일 금요일 밤 9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내용으로 방송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